이거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얘기는 항상 드렸죠. 네. 우선 기본적인 이제 첫 강의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항정신병 약물을 어떤 방법으로 쓴다. 또 어떤 약들이 있다. 어떤 특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진료를 받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오늘 첫 번째 시간 항정신병 약물은 조현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약이 효과가 좋고 항정신병 약물, 조현병에는 꼭 필요한 약물이다. 조현병 말고는 항정신병 약물을 장복하는 건 잘못된 거다. 조울병에서 항정신병 약물을 장복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근데 이 항정신병 약물이 이제 뭐니 해도 진단이 제일 우선이 되는데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진단이 제일 우선이 되는데 이 조울병이라면은 이건 너무 약해요. 기본 조절제가 꼭 있어야 되고 항정신병 약물을 끝까지 계속해서 주는 거는 이건 대단히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작용 얘기할 때 지연성 운동장애가 가장 심각하게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연성 운동장애는 심하게 오면은 신체 장애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항정신병 약물의 유지요법에 조현병만 꾸준히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고 조울병은 다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울병하고 이 조현병 사이에 낀게 있는 게 스키조어펙티브 디소더라고 해가지고 정신분열 정동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신분열 정동장애라는 이 애매한 진단이 와서 붙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약이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여기에 준해서 조울병도 정신분열 정동장애 집어넣고 조현병도 정신분열 정동장애 집어넣고 그러면 약을 이렇게 두 가지 다 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처방은 이건 분명한 조현병이에요. 딱 약을 보면 알아요. 이거는 조현병이구나. 약을 이렇게 보면 이상해. 이건 뭐야? 이거 오르피를 주려면 적어도 한 600원 써야 되는데 600 이상은 써야 될 텐데 600에 적어도 한 900원 씁니다. 한 1200도 쓰고. 이게 상당히 뭐야?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상담실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쫙 떠가지고 주치 교체대화라고 딱 적어버려요. 이게 뭔가 진단서부터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그럼 만일에 일어난다가 정신분열 정동장애를 보면 어떻게 쓸 거냐. 그러더라도 올피를 한 600 정도 필요하고 항정신병 약이 이렇게 두 가지로 벌어질 일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만 그 사람한테 알맞는 최소 유지용량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거든요. 이 항정신병 약물이 정말 조현병 환자나 정신과 치료 영역에서는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처음 개발된 게 1952년입니다. 제가 195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만으로 64세예요. 우리 나이가 65세입니다. 64년 전에 1952년에 노토표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클로프로마틴이라는 약이 개발됐어요. 근데 이 클로프로마틴이라는 약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잠이 많이 오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요즘은 이 약만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조울병에서 조충일 때 굉장히 유용해요. 워낙 진정작용이 강해요. 많이 가라앉게 하고 잠을 많이 자게 하니까 조증 상태에서는 지금도 이 클로프로마틴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을 얘기할 때는 클로프로마틴이 좋아지는데 보통 한 300에서 500 정도, 한 400 정도를 쓰면 좋아져요. 250, 300 써도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자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한 100 정도일 때 다른 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상응약이라는 건 그 비교를 한 거고 또 세 번째 칸에 세라피틱 윈도우라는 게 이 정도 범위를 쓰면 사이코틱한 증세가 없어진다. 보통 하루 이틀이면 없어져요. 그만큼 치료 효과가 빠른데 과거에 약이 개발될 때 뭐 얼마나 많이 조심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약을 굉장히 천천히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치료적인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 벌써 일주일이 걸리는 걸로 약 설명서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신병적인 상태로 폐쇄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한 환자가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사이코틱한 채로 왔다 갔다 하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피곤해서 못해요. 그렇다고 격리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가둬놓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 범위 내의 용량을 저는 입원하자마자 금방 줘요. 당일로 줘요. 당일로 주면 그 다음날로 다 이상 다 좋아져. 그래서 정신병적인 증세가 망상이나 환청이 하루 이틀만 이상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일하기가 좋아요. 근무자들도 일하기 좋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면회 오게 하면 가족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알아. 그때부터 감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보면요, 그 네모 안에 들어간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치료 범위 내 용량을 복용해서 일주일 이내에 정상의 보전이 있어야 한다. 일주일 이내에 좋아져야 돼. 자, 일주일 이내에 좋아지지 않으면 이게 뭐가 잘못되는 걸 알아야 돼. 일주일 이내에 좋아져야 돼. 일주일 이내에 좋아질 확률이 80%가 넘어요. 이제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사람이 많이 보면 한 10% 이상 상해를 하니까, 아, 이게 1차 약이 안 듣는구나 하는 판단이 올 그런 환자들이 한 15%쯤 돼요.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증세의 호전이 오면은, 그 다음에 3주에 걸쳐서 이 처음에 썼던 치료 범위의 용량을 7, 80%까지 확 줄여도 괜찮아요. 일주일 간격으로 한 20, 30%씩 막 줄여요. 줄이다가 보면 도로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량이 모자라서. 그럼 도로 올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한 달이면 거의 다 퇴원시켜요. 약 부작용 없게 해서. 그런데 이걸 시켜놓고, 아니, 1주 만에, 2주 만에 면회 갔더니, 약물이 쩔어가지고 부작용은 잔뜩 있는 데다가, 부작용이 심하게 오면 좋아진 건지 안 좋아진 건지 분간이 안 가요. 분간이 안 가니까, 면회하고 와가지고, 언제 다 좋아지겠습니까? 좀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좋은 소리 못 들으면 또 약이 또 올라가. 그래서 약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실제로 어느 세월에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치료적인 범위 내의 용량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일주일 지나면 벌써 20%, 30%막 내려가요. 또 그 다음에 이 치료 범위 용량을 정할 때도 그 사람의 체격이나, 생김새나 증세나 이런 걸 감안해서 약을 갖다가 이렇게 주다 보면은, 요즘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그러면 할로펜돌이나 요새 신세대 약물이라 그래가지고 아미스, 솔리안 저런 약물들을 보면은 첫날 들어오면 800ml를 주거든요. 600ml를 준다고. 그러면 800ml를 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확 좋아져 버렸어요. 잠식적으로. 야, 이거 600ml만 줬어도 괜찮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치료적인 범위 내의 용량에서도 바로 그 다음 날이나 이틀 만에 제가 약을 확 줄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약이 너무 세서 막 아침도 못 먹고 계속해서 그냥 오전 내내 자더라. 한 12시간을 자더라. 그렇게까지 지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이내에 이제 일주일 만에 면회하기 할 때 대부분 좋아진 모습으로 면회하기 해요. 근데 좋아지지 않았으면 이제 뭐가 원인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2차 약물인 클로자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동안에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섞여 있어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좋아졌는데도 이상한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 얼굴 표정은 좋아졌는데 자꾸 웃는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갖다 설명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아지면은 약물을 감량해서 한 달 이내에 퇴원이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좋아진 상태에서도 면회를 하면은 다 좋아졌는데 그때 니들이 나를 입원시키면 잘못이야. 한창을 내가 분명히 들었고, 그건 냄새를 분명히 났었고, 그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너희들이 정신병 증세로 착각해서 날 입원시킨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여기 계신 보호자분들이나 누구든지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얘기를 하면 정신병이야 이렇게. 내가 좀 이상한 경험 한 건 알겠는데 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그러면 되지? 왜 나보고 정신병자라 그래? 나 조현병 아니야. 약은 지금 주는 대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처음 이번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의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나 조현병 맞으니까 약 계속 먹겠습니다. 이런 환자는 별로 잘 없어요. 대부분 좋아해서 퇴원해서 약 끊고, 난 병 아니야. 약 끊고 보통 한 달 정도 버텨요. 한두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 3개월까지도 괜찮은 거, 진짜로 괜찮은데 그놈들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이제 욕하고 있다 보면 6개월도 못 가가지고 또 똑같은 냄새 가지고 또 입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만성질환이라는 걸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정신병 약물이 필요한데, 한두 달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는데도 바보처럼 이렇게 하고 다녀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 이래가지고 로봇처럼 갖고 다니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학생들 앞에 써요. 그거는 어떤 의사가 치료했든지 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지 못했으면 뭔가 잘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돼. 한 달이면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 뭐 때문에 반응이 느린 것 같다든가, 뭐 2차에 필요한 것 같다든가. 그러니까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 달 더 입원시키는 이유가 돼요. 근데 어떤 설명이나 아무것도 없이 환자는 약물이 찌들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3주, 4주가 지나가 한 달이 다 됐는데 약물에 쩔어가지고 저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느낌이 딱 든다면 그 병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사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키는 한 달이면은 한 7, 80%는 된다는데, 그럼 20, 30% 안 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언제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든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한다는 게 고작 조현병이 원래 심각한 병이시죠. 원래의 생활이나 건강한 일상을 기대한다는 거 하지 마세요. 다 뭐 아시다시피 아주 심각한 병이고, 자꾸 재발하는 병이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아니, 이런 싹수 없는 소리를 하면 정신까지 제목. 그럼 그런 의사들은 같은 전문의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전부 문제는 저는 이 약물 치료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데 달려있다고 봐요. 약을 많이 주는 의사는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가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맨날 약 먹고 잠이나 자는데. 그리고 날이 갈수록 뚱뚱해지긴 하고, 나이 벌써 한 30대, 40대에서 벌써 당뇨병, 고혈압 다 와있고. 내가 치료한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약을 많이 줘가지고 다 비만을 만들어 놓고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 그 중에 와면 약 끊으면 또 전부 다 들어와서 재발해서 들어와요. 그거 봐, 내가 약 끊지 말라고 그랬잖아. 약 부작용 있어도 먹으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이 조현병이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제가 저런 책을 출판하고 선생님 저 가방 안에 빨간 책, 아니면 여기 제가 들었던 빨간 책, 이런 뭐 좋은 사례가 있다든가, 우울증 책장, 여기에 50명 이야기가 있고, 호미의 정신병원 이야기, 여기도 38명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소량 써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면, 여자 환자가 조현병이 있어도 소량의 약을 먹으면서 시집가서 건강하게 태어난 얘기가 78명이다. 그럼 그런 거를 딱 보면은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나는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10년이 지나가도 여자 환자들한테 약 먹으면서 임신해도 좋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 선배도 날 정리를 만들어준 나 의사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한 적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약을 소량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태어나가니까 78명이나 있다는데, 그 78명이 한 명도 경험이 없었다는데, 저 사람 어떻게 했지? 제가 여기다 사례연구 22번을 딱 적어놨어요. 어떻게 진료를 했다. 저도 의사인데 진짜 기형아 같은 거 별로 걱정 안 한다 그러놨다 진짜 기형아가 태어나면 제가 책임질 겁니까? 어쩌라고. 그러니까 책임 안 지는 방법까지 다 적었어요. 여기다 제가 글을 다 적어놨어요. 어떻게 진료를 했다. 건강한 아기 출생입니다 하는 건 나중에 또 강의 시간에 또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항정신병 약물을 잘 채소유종약을 잘 쓰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 실제로 저한테 그동안 팔로우 받았던 의사 선생님들이 10명이 넘어요. 현장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약을 소량을 잘 먹고 재발이 없으면 남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빨간 책을 91년도에 처음 출판하고 19년 만에,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경과 기록을 붙여가지고 2010년도에 다시 4판을 낼 때 이 사람들 50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 사람이 19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 같이 적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 서문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 때 계속해서 낙제를 거듭하던 의과대학생. 공부할래 할 방법이 없어. 약 가지고 잠을 10시간, 12시간씩 자기 만들어놨는데 잠만 그렇게 자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몸이 나른하고 강의 듣고 있으면 깨어있는 시간도 졸려요. 공부 백날 해봤자 머리에 입력이 하나도 안 돼.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F 맞으니까 또 낙제. 약 안 먹으니까 공부가 잘 돼. 이거 봐. 약 안 먹고도 괜찮은데.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중간고사도 못 치고 또 이거네. 그래서 그 대학 학생을 채소 유지 용량을, 여기 제일 이제 우측에 있는 경험적인 채소 유지 용량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채소 유지 용량을 먹게 했던 그 대학 학생이 본과 1학년, 예과 2학년 학생이 그때부터 낫지 않네요. 4년 만에 그 대학 졸업하고 의사 된 사람이 4명이나 있다고 제가 책 서원에다 2010년도 서원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서울 후배도 하나 있어요. 지금 한국 의사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도 약 먹고 있어요. 잘 낫는 병이고 만성질환이고 채소 유지 용량을 잘 먹으면 우리랑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생활하는데도 거의 지장이 없다. 그럼 이건 한두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1%가 조현병이 발병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좋은 아웃컴의 결과가 들어가 있는 확률이 정말 많지 않아요. 상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정식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낙관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된 치료자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거기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비관적인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글 쓰거나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글 쓰거나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주치의는 하루빨리 떠날수록 당신을 위해서 유리하다. 아니 그 사람이 떠나라. 대한민국의 정신과에서 전문의가 3,000명이 넘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친절하게 나한테 좋은 말을 갖다 해준다 한다더라도 결과가 자꾸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주치의 떠나면 돼. 시집 가서 경험하면 어떡하려고요. 약 안 먹으니까 재발하는 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시집 가서 남의 집 대끈을 일이 있어요. 이따위 얘기를 하는 의사 선생님은 빨리 떠나면 돼요. 대끈은 지지 않아요. 물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을 때 조현병 환자의 자녀의 또 9%가 또 조현병이 또 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보통 인구에 비하면 9배, 10배 더 높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담는 거지 조현병은 지금도 유전병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집안에 고혈압이 있는 집안에 고혈압도 올 확률이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조울병 유전성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울병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이 조울병은 나중에 30%나 관리를 잘하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30%나 한 번 문제가 오고 다시 재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과거에 뭐 기도나 이런 거 할 때 정신병 환자를 뭐 열심히 기도했더니 1년 지나니까 싹 좋아져가지고 재발도 안 하고 평생 약 안 먹어도 괜찮더라. 그 전부 다 조울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울병하고 그러니까 조현병하고 이 혼돈되는 상황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분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약이 단순화되어지고 이 처녀가 31살이라도 약을 이렇게 먹고는 절대 시집 못 가요. 약 이렇게 먹는 이런 처방을 주는 의사는요 시집 가서 건강 얘기 나눌 수 있다는 소리 절대로 할 줄 몰라요. 안 해요. 자기가 약 이렇게 못 갖고는 뭐래. 사람이 멍청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책 한 권을 읽고 소화해내기가 어려워. 무슨 읽고 어려주고 이렇게 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단순화되고 약이 한 가지 약물.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카페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이거 좀 올릴 수 있어요? 예. 올려보십시오. 이거 지금 치고 우리 시행장이 올리신 거 제일 밑에 한번 내려보십시오. 거기 댓글 당겨요. 네. 자, 여기 지금 글을 뭐를 읽으면 좋겠다. 예, 채소주지 용량이 어떻게 중요하다. 항정신병량 오늘 여기 도표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걸, 요 지금 글을 이걸 쭉 전부 다 읽으시면 얘기한 게 한 가지 약물. 한 가지 약물로서 다 좋아진다. 그 다음에 채소주지 용량을 찾아야 됩니다.
저 칼럼에 있는 글을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꾸준히 읽어보시면은, 조현병은 잘 낫는 병이고, 한 가지 약물을 최소 용량을 찾아야 된다. 근데 임상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은, 사례 연구 17번 저런 경우에 보면요. 되게 정신병원에 큰 데 가면요. 리스페리돈 첫날 딱 입원하면 6mm 줘버려요. 그리고 6개월 지나가도 그대로고 1년이 지나가도 그대로예요. 더 웃기는 거는 제가 환자를 인계받아가지고 1mm까지 쭉 내려도 괜찮아요. 리스페리돈 최소 유지 용량을 1mm에서 2mm라고 적어놨는데 1mm까지 줄여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전국을 지금 9년째 전국을 떠돌고 앉았는데 딴 데 갔다 그 병원에 다시 갔더니 도로 6mm를 올려놨어요. 그래, 이 도대체 약이 왜 올라가는 겁니까? 선생님 뭐라고 그러시니 또 약이 너무 적다 그래서 자꾸 올리더라고요. 자, 1mm를 계속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고 같은 환자를 넣고서요. 그런데 그 환자 도로 또 1mm를 또 그게 사례용 17번입니다. 저 사례용 17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로 1mm로 되는데 그 사람 시집 가가지고 1mm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제가 없는 1년 동안에 그 사람을 왜 또 6mm로 도로 올리나? 이거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의 차이예요. 저는 절대로 환자 보호자나 환자가 와가지고 저 상태 나빠졌는데요. 그러면 그 말만 듣고서 약 올리지는 않아요. 와가지고, 어제요. 그동안에 생각도 안 하는데 한층이 또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잠을 얼마나 잤어? 아침까지 잠을 푹 잘 잤어요. 아침은 어떤데? 괜찮으면 여기 공안하지 왜 뭐하러 또 와서 하는데? 야, 차라리 입 다물고 살아. 그리고 그냥 약을 안 돌려 그냥 돌려보내면 돼요. 근데 환자 말 한마디에 한층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약이 또 올라. 제가 대구에서도 로나센을 23mm 먹는 처녀가 있어요. 갈 때마다 한층이 있어요? 조금 들려요. 또 계속. 그 결과는 뭐냐면 그 처녀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층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상환각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은가 하는 것도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사례 59를 보면 가상환각 어떻게 다루는 가장 현명한 길인가. 저는 외래 진료를 볼 때 환자한테 망상이나 환청을 물어보지 않아요. 얘기 꺼내면 야, 그럼 말하지 마. 약 더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으면 한번 더 해봐. 아니요, 약은 나 먹고 싶대. 그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래서 말 안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증세 아니에요. 진짜 증세는요, 제가 아무리 말하지 말라 그래도 와가지고 앉아서 벌써 눈빛부터 이상하고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대화부터도 잘해요. 그럴 때 약이 더 필요한 거예요. 환자가 남아있는 한청 얘기를 또 하니까 약을 좀 더 올리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거 안 좋아져요. 환자만 정상경을 하는 데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거제에 제일 오래 있었는데 3년 있는 동안에는 이제 수도권 환자가 거제에 있었을 때도 반이 넘었어요. 한 반 정도 되니까 올려보내면서 제가 주로 부탁하는 게 의사 앞에 가서 정세 얘기하지 마라. 정세 묻거든 씹고 서면서 아니 요새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저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 직장 잘 나가고 있어요. 의사가 묻더라도 대답하지 마라. 정세가 있더라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말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진짜 정세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 기억일 뿐이에요. 지나간 과거의 기억을 자꾸 떠들면 의사가 할 줄 아는 거는 정신과 의사 머리 별로 안 좋아요. 무기가 약밖에 없어요. 뭐 한마디 하면 약만 찍고 싶어요. 물론 그 어떻게 보면 나쁜 행위는 아닐지 모르지만 약을 하나 더 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는 자기는 선의를 했을지 모르지만 환자의 아웃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가 와요. 그런데 괜찮아 하고 밀어붙여 놓으면 그게 진짜 증세가 올라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진짜 증세가 와서 약을 올려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증세가 약이 꼭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 약이 자꾸 올라가면 최소 유지 용량이 안 돼요. 이상해서 멀어질 뿐이에요. 아까 그 도표에 밑에 있는 얘기들 중에 다시 한번 내려가보겠습니다. 2번, 한두 달 이내에 원래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납병원이나 재활기관을 우리 이런 두드림 만건강센터 같은 데 마찬가지.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치료에서 단기간 안에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 최소 유지 용량을 찾고 자기 일상으로 복귀시키지 못한 결과로 주변에서 이 돕는 기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긴 이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어디 입원해 처음 입원해가지고
곧 좋아지고 원래 이상으로 복귀하게 되면은 이런 재활시설의 기관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면 가장 치료가 잘 된대요. 근데 이미 여기 오신 분들 보면은 그런 기관을 자기가 건강한 이상으로 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 1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동자가 되어버리고 학교 다니는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비참해. 어떻게든지 정신보건센터 같은 데서도 불러내가지고 뭘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모든 어떠한 교육이나 어떠한 재활에도 이게 우선돼야 돼.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공개 강좌를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드릴 이 시설장님께서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설장님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자꾸 많으시죠.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재활치료도 제대로 되려면 약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어디 가도 표시가 안 나요.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 재활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데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이 약물에 대한 가심이 큰 역할을 한다. 정신과 의사가 너무 약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또 이 약물에 의해 재활치료 대상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조현병은 단기간 입원으로 약물 부작용이 없도록 조절하여서 이를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청소년들이 나이 20세도 안 된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고 약을 꼭 먹겠다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몇 번 재발을 해야 조현병으로 인식하고 약을 먹겠다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중에 10% 이상이 1차 항정신병 위에 덮여있는 이 약물들 중에 제일 밑에 있는 클로자핀 빼놓고는 전부 다 1차 약물이라고. 1차 약물에 반응하지 않을 확률이 아까 제가 15%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100명이면 16명은 이 클로자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95년입니다. 임상이 본격적으로 쓰인 게 97년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1989년도에 이 클로자핀이 FDA 승인이 나왔어요. 처음 개발되기는 1961년 이 약물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왜 28년 동안 사장이 되어 있었냐면은 이 약이 잘 듣고 부작용이 없다 싶으니까 너도 나도 이 약을 막 쓰다 보니까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몇 번씩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조혈 기능이 떨어져요. 백혈구가 마구 떨어져가지고 이제 폐혈증이 나가지고 사망하는 이런 보고들이 생기니까 생산을 안 하다가 10% 넘는 환자들이 1차 항정신병 약물에 반응이 없어 전기치료를 꼭 해야만 했던 환자들 전기치료를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들까지도 나중에 좋아지고 나면 약물로 맞춰야 되는데 결국은 또 재발돼요. 그런 게 이 클로자핀이 개발되고서는 이 클로자핀 약을 되고서 전기치료도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1차 약을 아무리 줘도 약을 이렇게 이거 이상으로 막 3가지, 4가지를 떡으로 주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 보면은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환자인데 클로자핀을 안 줘서 환자가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니까 약을 찾고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제법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이 1990년도에 등장한 다음에는 조현병은 다 나아요. 다 나아야 안 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전기치료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클로자핀이 시약청에 승인이 날 때 매달 피검사를 하도록 조건을 나눠요. 사망사고가 생깁니다. 가능성 때문에. 근데 그것도 1년 지나면은 10,000명에 1명 이하로 확률이 뚝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은 체로 유정약을 쓰는 사람은요, 병 없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해요. 약 부작용 거의 없고 사실 피검사도 1년 전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병원들은 그거 피검사 안 했다가는 돈을 주는 의료보험조합 심평원에서 돈을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의사가 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피검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환자들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클로자핀은 아주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조현병에 필요한 조현병을 전부 해결시킨 약이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1차 항정신병 약을 먹으면서 지연성 운동장애라는 심각한 부작용이요. 지연성, 천천히 나타나는 운동장애. 똑바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요. 얘기해서. 똑바로 하려면 또 돌아가요. 요건 조금 약한 거고요. 지연성 운동장애가 심하게 오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해요. 몸이 픽 쓰고 한쪽 근육이 자꾸 잡아당기고.
좀 더 심한 사람은 하루 종일 안면 근육이 오물오물 하면서 해가 날랑날랑 거예요. 하루 종일 이러고 사니까 얼마나 힘드네요. 그게 빨리 이 클로자핀으로 바꿔주면 살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되거나 아주 굳어질 정도로 오래되다 그러면 한 50%는 평생 신체 장애인처럼 똑바로 걸어가지고 가다가 픽픽 쓰러요. 밥 먹을 때도 똑바로 앉아서 먹지를 못해 자꾸 이래요. 하루 종일 머리가 무릎까지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종일 계속 하루 종일 이런 심각한 신체 장애인처럼 변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항정신병은 조현병 말고 조현정동장애 이 병명 말고 다른 병명에는 장복할 약이 아니에요. 좋을 병이 분명하다고 그래놓고 항정신병약을 계속 줬다가 지연성동장애 오면 정신과에서는 어마어마한 배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신과에서는 겁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이걸 알고 선전하고 다녀요.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지연성 운동장애가 온 사람은 저한테 연락해봐라. 내가 정신과 의사랑 소송해가지고 당신한테 보상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이러고 카페에 또 그만큼 이 지연성 운동장애에 대한 거는 심각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무딘 경험들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십시오. 이 클로자핀은 나중에 따로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 강좌 중에 한 번을 클로자핀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성공적인 재활치료에 이르기 위해서도 최소 유지 용량을 찾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나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시는 분들도 꼭 여기 오시면서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사실 여기 6개월 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약은 분명히 손을 대야 돼요. 되게 강의를 한번 여기서 듣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약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현병이 그렇게 잘 낫고 최소 유지 용량으로 여러 면에서 큰 문제가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면은 이제 임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래 건강하게 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례 연구 22번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의사든 임신 초기에 약을 장고하고 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꺼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한 아기를 태어나는데 더 유용하게 된다. 거기에도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최소 유지 용량이에요. 제가 어떻게 진료했다는 것까지 나중에 시간이 되실 분들은 찾아보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사례 연구 21번에 아까 그 한 4명 정도 거기에 한번 올려보실래요? 거기 시간이 되시는 분은 쭉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조현병은 한 가지 약물을 최소 양으로 복용해야만 한다. 거기다 한 4명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약이 모두 다 단시상 다 내려가요. 제발 안 해요. 그러면서 거기 우리 여기 도표에 우측이 경험적인 최소 유정량 쭉 적어놓은 거예요. 자, 할로페리돌 3ml 이상까지는 시도해봐야 돼요. 젤독스 40ml 이하, 로나센 8ml 이하, 셀피딘 400ml 이하, 아비셀 300ml 이하, 크로티아핀 200ml 이하, 피부자애들 리스펙돈 2ml 이하, 이거 다 시도해봐야 돼요. 근데 덩치가 큰 남자의 경우에 리스펙돈 2ml로 내려오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ml를 복용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 최소 유지 용량을 찾는 게 필요하다. 아빌파이 7.5ml 이하, 올란자핀 7.5ml 이하, 클로자핀 100ml 이하. 그래서 이 한 가지 약물로 최소 유지 용량을 꼭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클로자핀이 100ml에서 25에서 100이라 그랬는데 100을 먹어도 하루에 10시간씩 잠을 자고 비만이 심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요새 제가 복합 처방을 클로자핀만 복합 처방을 요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표 밑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경험상 로나센 젤독스로 바꾸어서 2분의 1 정도에서 비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클로자핀 100ml가 꼭 필요했던 사람이 75ml, 50ml로 내리면서 로나센이나 이런 약들을 4ml, 8ml를 같이 주면은 성공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클로자핀으로 잠이 너무 많이 오고 살이 많이 찌든 부작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서 이 클로자핀을 쓰는 사람은 제가 복합 처방을 요즘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용량이나 아니면 우리 카페 상담실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우리 정신과 의사가 치료적인 범위 용량,
제가 그 도표에 제일 위에 보면은 세 번째 칸에 세라피틱 윈도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치료적인 범위 용량과 제일 우측에 있는 최소 유지 용량을 분간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가 너무 많아요. 아까도 리스페리돈 6mm를 먹어서 1mm로 줄여서 괜찮았는데 갔다 왔더니 또 6mm로 돌아가. 그런 사람은 최소 유지 용량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최소 유지 용량을 그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최소 용량을 왜 줘야 되는데? 왜 줘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지연성 운동장애를 예방해야 돼요. 최소 유지 용량을 찾아야 되고, 최소 유지 용량을 찾으면은 리스페리돈 6을 먹는 사람은 저런 책을 읽고 이해하고 그 시험을 준비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리스페리돈 1, 2mm 먹는 사람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이 최소 유지 용량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제일 밑에 마지막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본 조현병의 최상의 치료 방법은 이분이 조현병이라면 이 단위가 100mm, 200mm로 되어 있는 걸 저효과 약물이라고 합니다. 100mm짜리가 2mm짜리하고 효과가 같다면 이건 저효과고 이건 고효과가 되겠죠. 이 저효과 약물들이 큐로케르나 클로프르마 처음 개발됐던 아까 클로프르마침도 100mm, 200mm 단위거든요. 이런 약들은 진정작용이 너무 강해요. 잠이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입이 너무 많이 마르고 변비가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이 약을 200ml, 300ml 먹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요. 잠이 많고 입도 많이 마르고 식탐이 많이 강해서 그런 사람들은 저효과 약물 리스페리돈, 홀로페리돌, 로나센 이런 약, 아빌파 이런 약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환자들이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볼 때 빠른 시일 안에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역가가 높은 리스페리돈이나 아빌파이나 로나센 같은 약을 선택해서 부작용 없게 해줘야 합니다. 저효과 약물인 큐로케르나 클로프로마틴 같은 약들은 100ml, 200ml만 먹어도 자체로서 일상적인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잠을 10시간씩 자기 만들고 9시간, 10시간씩 자기 만들고 졸리니까 그거 먹고 이렇게 다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아까 우리 서울의대 후배가 4년 만에 의대학 졸업하고 안과 의사가 됐다는 사람도 클로프로마틴 그 친구가 성당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성안디라병원인데 가톨릭 성모병원 가지고 입원했는데 클로프로마틴 300ml를 먹고 있었어요. 이거 100ml만 먹어도 100ml 먹으면 한 1년쯤 지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300ml를 먹으니까 잠을 계속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가 만나자마자 만나는 날 피부자에 1mm로 딱 바꿔서 저 책에 보면 이제 피부자들가 한 30명, 56명, 30명 피부자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91년도 당시에는 리스페리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자들을 왜 많이 썼느냐 하면 양공분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부작용이 또 깔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피부자들 얘기가 싹 들어가 버렸는데 들어간 이유가 리스페리돈이 나오면서 리스페리돈이 피부자들은 비슷해요. 거의 부작용이 없는데 피부자들은 직접적인 심장 독성이 있어가지고 1000명에 한두 명 급사하는 경우가 자꾸 보고가 되니까 그런 약들은 사장이 돼요. 확률이 아무리 1%가 안 되는 확률이라도 심장 정지가 와가지고 사망하게 되면 그런 약들은 사장이 돼서 요즘 제가 피부자들을 먼저는 안 줘요. 리스페리돈으로 다. 근데 과거에 저 책을 출판할 때 피부자들 썼던 사람은 지금도 한 반 이상 피부자들 그대로 써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1%도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2월 한 10일경인가 왔어요. 3월 1일부터 그다음 강의가 시작돼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할 수 없다. 공부해도 괜찮을 용량으로 딱 줄여서 먹어보고 나빠지면 병원에 입원해. 1년 뒤로 미루자.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만 빠져도 그 다음에는 그걸 복구해가지고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시험 하나만 해서나면 그냥 1년 낙제인 거예요. 그랬는데 3월달에 복학이 어려워 4년 내리 스트레이트로 이거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부작용 없도록 해주면은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의사에 의해서 이런 약을 먹고 있으면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혈족이나 친족들이 나 사랑하는 자식들이 뭔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1번이 이 채소 유지 영양을 찾았느냐? 1번이 이거예요. 자, 1번의 채소 유지 영양을 찾기 전에 진단도 정확해야 돼. 진단이 같은 서울대병원에서 케이스 컨퍼런스를 하면은 이 조울병하고 조현병하고 서로 교수끼리 싸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6개월, 1년 그 환자가 재발이 오면서 상태가 나빠지는 걸 보면은 오래 본 정신과 의사는 알아. 이게 조울병이다, 조현병이다, 분간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금방 분간이 가요. 물론 금방 분간이 가서 하다 보면 한 50명 중에 한두 명은 틀리더라. 저 책에도 한 명은 제가 분명히 진단을 바꿔놨고요. 조울병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 한 명 있고요. 50명 중에 한 2명, 3명 정도가 조현정동장애 갔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저 책 4판을 낼 때는 제일 뒤에다가 조현정동장애에 대해서 글을 장황하게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이 정확해야 이 채소유지종양 약이 뭐가 필요하다. 조현병은 항정신병 약물의 채소유지종양만 먹으면 돼. 조울병은 기분조절제, 올피르 같은 이런 기분조절제만 먹으면 돼. 조현정동장애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 그러니까 이 재발 작품이 더 어려워. 사실은 깨끗하게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제일 좋은 거는 조현병이에요. 조현병은 약이 딱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웬만한 스트레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스트레스 겪고 살아요. 조울병은요, 오히려 뭐 이용하고 뭐 찢고 뽑고 하면요, 재발 잘해요. 부부싸움 맨날 하면 재발 잘해요. 오히려 이 조현병은 약이 딱 맞으면 내 몸에 요 물질이 모자란다. 그냥 보충해주면 그거 끝이에요. 근데 조울병은 기분을 많이 타요. 기분을 많이 타서 부부싸움이 작거나 가정환경이 막 찢고 뽑고 하는 환경이나 그러면 진짜 재발이죠. 그래서 이 조울병의 예방 방법에서 기분조절제만큼 약만큼 더 중요한 게 일정한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라. 평생 커피, 콜라, 홍차, 도파민 물질을 올리는 이 조울병에서 세로토닌하고 노에피네핀이 올라가는 걸로 설명하는데 이 노에피네핀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카페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증 상태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보면 대부분 커피를 한 20잔, 30잔씩 마시고 그래서 절대로 평생 커피, 콜라, 홍차를 멀리하고 조울병은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라.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무조건 눈 감고 누워있는 시간을 만들어요. 그럼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만 잘해도 이 30%에 잘 들어와요. 그런데 뭐 툭하면 밤새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밤새고 놀러가고 밤새고 뭐 이상한 데 가고 돌아다니면 제발 잘하. 그러니까 나이 한갑 넘어가지고 조울병이 끝나는 사람이 한갑 넘어서 또 붕붕 떠가지고 정신병이 들어오는 사람이 또 30% 이제 7년이나 재발이 없으니까 이제 조울병이 30% 끝났나 보다 이랬는데 한갑 넘은 할아버지가 90이 다 된 모친 돌아가십니다. 상을 치르다가 홀짝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12시에 잤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뭐 손님도 오고 하니까 커피를 마시기, 안 마시던 커피를 마시기 잘해가지고 부모 돌아가신데 옛날에는 3년탕 옆에서 치렀는데 밥에다 커피 홀짝 마시고 조증이 붕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 조울병이 있다는 사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카페인 성분을 항상 멀리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또 좋아지면은 항정신병 약물을 끊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로서 봤을 때 조현병의 최상의 치료는 고효과 약물, 항정신병 약물, 고효과 약물을 채소 유종량을 잘 찾고 그 다음에 주치의가 채소 유종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실제로 이렇게 저 병원에 제가 의성에 있을 때인데 아버지가 비뇨기과 의사였어요. 아이가 용인인가 쪽에서 뭐 외고 다니면서 정규직이 나는 조현병이 왔어요. 와가지고 양보니까 바로 그 다음날 줘가지고 이 아버지가 시험을 보기에 한 방법을 얻겠습니까? 다 좋아지고 닭달 사서 가세요. 약을 이렇게 꼭 이렇게 약을 이런 식으로 줄여주세요. 그게 하루 입원하고 지금까지 약은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채소 유종량을 찾고 이 하이포텐시 고혈가 약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환자는 스스로 내가 병이 다 나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자, 우리 여기 이런 재활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저병 환자인데 나보고 뭐 하라 그러지 마. 왜 나보고 설거지하라 그래? 나 돌아야 돼. 씩씩하다. 이런 자조적인 표현을 너무나 잘 써요.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난 정신병자야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 이거 너무 안 좋은 태도예요. 절대로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나 클라이언트들끼리, 환자들끼리 대화에서도 우리는 조현병이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과거에 병이 있었는데 우리는 다 났어. 남들이랑 다 똑같이 뭐든지 할 수 있어. 본인 스스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 실제로 제가 오랜 세월을 예를 보면서도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 30에 넘었으면 엄마 일을 반 이상은 도와야죠. 뭐 하세요? 아이고, 나 약 먹는데 왜 나보고 일하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시골을 우리 집에 취직한 게 아니잖아. 내가 자식이라면 당연히 내가 성년이 되었으면 엄마가 하는 일의 반 이상을, 심지어 어머니 쉬세요. 내가 할게요. 이게 자식된 도리일 텐데 이걸 병을 핑계 삼아서 무슨 병이 훈장이나 달고 자랑거리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만 먹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요. 좋은 병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가 다 똑같습니다. 소아마비를 앓는 사람이 내가 이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하는 사람은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또 자살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소장으로 계시는 분이 지금도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이루고 다니시죠. 자, 내가 신체가 좀 불편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것 때문에 나는 어쩌고 이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서 못 살고 이것 때문에 뭐 평생 그러다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끝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장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이 정신장애라 그래. 나 이제 약 먹고 아무것도 않는데. 이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도 아무것도 다 해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낙인 찍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거에 그냥 쓰러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내가 열심히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있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이제 글을 올리신 분,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진단이 정확하다면 이 의사는 나중에 이런 약으로 지연성 운동장애가 오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되는 사람. 아마도 진단이 이렇게 적어놨을 겁니다. 요새 의사들도 이제 여기다 조울병 말고도 밑에다 조현정동장애 이런 거 하는 거 갖다 붙여요. 네. 그래야 같이 주는 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들 이게 지금 진단이 너무 많아요. 왜? 둘 다 같이 주는 거.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많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보면 10%도 안 된다. 이게 한 90%쯤 돼 있어요. 처방이. 저는 이런 처방이 잘 없어요. 진짜 10%가 한 5%도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거는 이거예요. 우선 조울병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모두 다 필요 없는 약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만 먹어야 돼요. 자, 조울병이 아니고 조현병이라면 이거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번에는 조현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뭐 변비 있으면 이런 건 줘도 되지만 그 다음에 이게 한 20kg 좀 체중이 늘어난 체중일 텐데 원래 체격일 때는 이 리스페리돈 한 1.5만 해도 딴 거 켜켜 안 먹어도 되고요. 리스페리돈 한 1.5만 해도 대부분 여성들이 리스페리돈 1.5에서 한 90%는 제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잘 만나서 조현병이었다면 이거 리스페리돈 3mm짜리 반알, 3mm짜리 노란 게 있습니다. 이거 반알 딱 드렸을 거예요. 안전부정 못하는 부작용이 온다면 벤츠트로핀 1mm나 요거 반알 이렇게 잘 주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단이 우선이 돼야 돼요. 진단이 애매하면은 한 주치의가 오래 보면 이건 저절로 밝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말만 저렇게 했지 조현병인데 이렇게 치료할 수도 있고요. 애매한 거는 다 끊는 거예요. 이 메인이 지금 이거거든요. 기분 조절제가 아니에요. 조현병을 보고 치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들게 해요. 그렇다면은 저런 비만의 경우에는 이런 약들이 이 레스페달도 살 많이 찌게 해요. 이 정도 되면 멘스가 안 나올 텐데. 나와요? 규칙적이지 않고요. 약 먹으면서 그리고 유즙분비도 좀 있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눈을 이게 지금 말씀 들으니까 지연성 운동장애인 부분인 건지 약을 먹으면서 굉장히 눈을 그게 뻐근뻐 약간 진짜 누가 보기에도 바보같이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자관 이런 처방을 받으면서 제가 감히 말한다는 건 죽을 때까지 이런 의사를 만날 의사가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놔요.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의사를 만나요. 이런 분은 거의 부작용이 없을 겁니다. 근데 로나드 먹었으면 살이 좀 빠져야 되는데. 몇 킬로에서 몇 킬로로 내려갔어요? 병원에 있을 때 73kg였거든요. 네, 지금은요? 지금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해가지고 지금 66kg. 오, 축하합니다. 근데 조금, 선생님, 그때 로나스 조금 더 빼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빼고 있어요. 근데 로나스는 그때 저기 9월 말에 저희가 퇴원을 했는데 이거 처방을 해주셨는데 손발이 저리다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18일날 가가지고 말씀드렸더니 벤조드라펜을 2mm로 주셨어요. 네. 근데 그것도 만약에 똑같이 저리면은 다시 반으로 잘라 먹으라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물어봤더니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반 잘라서 먹거든요. 참 이제 아마 이 처방은 저한테 오는가 보죠. 그렇죠. 네. 얼굴 안면도 많이 있네요. 근데 저 딸 같으면요 나빠질 거 각오하고 로나센 사만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얘가 지금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게 이 로나센이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체중이 90kg 남자인데 로나센 2mm 먹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내리다 보면 나빠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안 오면 모르는데 부작용이 자꾸 저린 부작용이죠. 6mm는 아무치도 않은 사람이 더 많은데 더군다나 66kg 나가는데 약이 굉장히 민감한 거와 약이 세게 근데 지금 얘 다른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이 세게 느껴진다면은 그냥 가시가 나빠지면 건강한테 가서 3주 입원시키지 뭐. 전 약 먹는 도중에 나빠지는 사람은 3주 만에 재퇴원시켜버려요. 그럼 제가 2mm를 빼요? 빼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아주 잘 오셨네. 제가 진료실에 앉아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얘기 할 시간도 없어요. 그죠? 제가 일을 한번 빼보세요. 3mm, 1mm예요. 4하고 아마 1도 저 필요 없을 거예요. 한 일주일 줘보다가. 1이 왜냐면 그 2mm 반을 잘라야지 1이거든요. 그게 이게 2mm짜리가 벤조드라펜 2mm짜리가 그거야 뭐 반에 반 또 잘라도 되는데 자원 로나센사하고 벤조 1을 한 일주일 주고 난 다음에 벤조도 0.5로 줄이세요. 예. 그 다음에 저린 게 없다고 그러면은 이거 끊어도 돼요. 로나센사는 대개 안 먹어도 되는데 끊었더니 저린 게 더 심하다 그러면 더 주면 돼요. 예. 그리고 로나센사에서도 계속해서 그런다면 2주 후에 2까지도 해보셔도 돼요. 자, 보세요. 괜찮으면? 예, 시집 가야 돼요. 그죠? 내가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 나빠지거나, 그래. 저렇게 약에 대해 가지고 줄여보자고 얘기하는 의사 있을 때, 건강 옆에 가서 한 3주 자다 오면 돼요. 어머님 그렇게 좀. 같이 있었어요, 그래요. 어머님이 폭넓게 생각하면 이거는 2까지도 만일에 4에서 자꾸 부작용을 오면은 이건 2까지 줄여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뭔가 저리다, 이게 부작용이 오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리스펜으로 치면 1mm밖에 안 돼요. 1mm밖에 안 돼. 부작용이 4에서 자꾸 저리고 온다. 대부분 성공에 왜 성공하냐면은 부작용이 안 오려고 하는데 부작용이 오는 사람은 뭔가 약이 나한테 과하게 느껴진다고 보면은 2mm만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대부분 성공. 그럼 지금 오늘부터는 4mm라고. 4mm하고 2주 후에 2mm 하시다가 문제 보시면 두 달, 4달 더 들으세요. 저는
이 따님이 시집가서 병원 아들딸하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이 강의 쭉 한 데서 뭐 질문 있거나 얘기해보고 싶은 거. 예. 동생이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지금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이 용량을 먹으면서 입원해 있다고요? 네. 입원한 지 얼마나 됐어요? 9월 추석 연휴 다음날 입원해가지고 지금 계속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한 달 반이. 네. 얼마나 돼 입원하라 그래? 지금 그래서 어제 엄마가 제가 약 좀 알아오라고 해서 어제 엄마가 의사한테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회진을 잘 안 가는 상황이고 저희 엄마가 걱정돼서 가면은 자주 오지 말라고 약간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한 달 만에 퇴원시킨다는데 아니 뭘 믿고서 저기 계속 놔두는데요. 2달까지 되도록 왜 놔두는데요? 지금 한 달 만에 동생이 너무 답답해하고 외출하고 싶어하고 하니까 이제 저희 엄마는 그 부분을 어제 또 상담을 하러 갔더니 지금 40% 정도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박도 사실 가능은 한데 뭐 사실 가능한데 그러면 무조건 외박시키시고 다시 안 들어가면 그 병원 퇴원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 무조건 내일이라도 가서 외박시키시고 네. 그러면 월요일까지는 약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월요일 아침 데려오셔도 좋아요. 퇴원시키세요. 한 달 넘었는데 약을 이렇게 주고 있는 의사는요, 석 달에서도 이 모양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안 돌아요. 지금 이 병원에서 약을 먹은 게 2년 넘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약을 자기 마음대로 몇 개씩 빼고 먹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주면 안 빼고 먹는 사람이 이상해요. 네, 본인이 힘들다. 예, 약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빼서 먹다가 보면은 부작용이 없어져도 빼도 괜찮은데 다 빼버리고 이제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세게 먹는 거는 정말 이번에 입원할 때 오히려 의사 선생님 되게 뭐라 하셨거든요. 그러게 왜 약을 마음대로 빼고 먹느냐. 그러니까 빼고 먹는 게 약을 이렇게 주면은 빼도 괜찮고 나중에 다 빼버리고 이렇게 나중에 다 빼버리고 필요 없는 이런 약만 먹어요. 그렇게 되면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넘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주가 지났는데 퇴원할 준비가 안 되고 약 부작용이 쩔어 있다. 그 병원에 놔두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이제라도 가서 시행하십시오. 안면이 많으신데, 잠깐만요. 병원에 입원하실 분이요. 예, 맞죠? 지금 약 뭐 먹죠? 아비파인 몇 밀리죠? 10? 네. 클로저핀 얼마죠? 맞아요. 약줄이다가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데 안 먹어도 되지 않냐 싶어가지고 클로자핀 끊었다가 나빠져가지고 고생시켰죠 제가. 그쵸? 예, 이게 시집가기 위한 준비하느라고 그랬다고 생각합시다. 예, 이게 언젠가는 이거 반까지 줄고 이것도 반까지 줄여도 괜찮은 날이 올 거예요. 좀 더 시간 두고 약 줄입시다. 뭐 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예. 저는 그 남동생이 제가 전염병인지는 아직 진단을 한 번도 병원을 진찰을 받아보진 않았고요. 그냥 증상을 보니까 전염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진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해봤더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냐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제 입원이라도 해서 치료를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지금 그 위법이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정신병 환자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지 정신과 의사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 빨리 입원시키세요. 강제 입원이 가능할 때.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동생이 요즘은 좀 심해져가지고 전염병 환자가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입원시켜서 치료해주세요 하는 환자 5%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상한 결론을 내려놨어요. 강제 입원은 위헌이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 판단 능력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 형제들,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대단히 잘못된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경찰도 같이 병원에 있나요? 지금은 본인이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면은 입원이 필요하다는 걸 의사가 하나 적어줄 수 있어요. 그죠? 차트 만들고, 차트 복사해가지고 갖고 계시다가, 사설 응급구조대를 불러서 입원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의사도 그렇게 코치를 해요. 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 자리에서 인신구속하려고 그런다고 경찰에다 연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런 걸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경찰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부모 형제들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은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도 응급구조대를 불러줘요. 그렇게 해서 빨리 입원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은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데 쳐다보고 있는 부모 형제는 대단히 잘못합니다. 너무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죄악이에요. 네, 죄 짓는 건 맞아요. 이게 사람에게도 그 폭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딴 거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오늘 나왔으니까 저한테 보낸다면은 월요일날 무조건 데려가서 이건 입원시켜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가까운 데라도 어디든지 한 달만 입원시켜요. 이런 식으로 한 달만 지나가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3주가 됐는데도 약에 쩔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날 무조건 데려오셔도 돼요. 아니,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데리고 오세요. 괜찮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제가 동생이 잘 몰랐는데 그 서울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잘 치료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살도 좀 많이 찌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합병증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오늘 이 프로그램을 알았는데요. 그게 저도 그렇게 한번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약을 좀 조절을 하든가 바꾸든가 무슨 방법을 취하면 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게 정말로 가능한 건지. 정말로 가능한 게 아니라 사례가 너무나 많으니까 카페 들어와서 보시고요. 아까 그것 좀 내려가 주실래요? 다음 카페에 오시면은 네. 쭉 한번 내려가세요. 제일 처음에 앞에 좀. 네, 카페 찾으니까. 예. 거기 오시면 자료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학병원에,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약을 너무 선호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한다고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환자들에 대한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약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환자에 대해서 맞춤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이 약 먹어. 이 약 먹어야 돼.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 간다 그러면 아니 보통 기업가에 심지어는 10배씩 돈을 내요. 기업가에는 한 60만원, 65만원 든다고 보면 서울대병원은 한 달 입원하면서 800만원, 700만원 들어요. 아니, 그러고도 어떻게 하면 괜찮으면 괜찮죠. 이거는 약을 먹으면 재발하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하죠. 약이 떡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요. 특히 제가 지금 모교인데 제가 뭐 때문에 욕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약 처방을 너무나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만나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오는 환자들 보면 거의 막 예외가 없다 할 정도로 약을 너무나 많이 써요. 교수님들이 다 아실 텐데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환자 인생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환자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교수 자격이 있을지는 몰라도 의사 자격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네, 그 의사 자격이 없다고 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제가 흥분할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예. 약을 감량을 했잖아요. 예. 그럼 보통 며칠이 걸려서 증상이 많이 나타나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언제 나빠질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2가 필요할지 3이 필요할지 4가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약을 안 먹어도 심지어는 10개월씩 이따가 재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건 해봐야 알고 우리가 만일을 원하게 2까지 성공한다고 해도 한 1년 정도, 2년 지나면 만나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때 되면 2까지 내려오면 저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밴드도 없어요. 아람 씨 오늘 잘 왔어요? 예. 동생 퇴원하면 선생님께 상담 좀 받고 싶은데 그동안 먹었던 약 처방을 혹시 가져가는 게 아니 뭐 이 정도면 잘 있어도 되는데 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오는데 만일에 내일이라도 가가지고 외박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와서 안 들어가면 저절로 퇴원 처리가 돼요. 그렇게 한다면은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반만 주도 돼. 이거 반. 이것도 여기 아마 3mm짜리가 있을 것 같아요. 노란 게 있으면은 요것도 반. 1.5만. 요거 1.5하고 이것도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잠 못 잘까봐 그래요. 잠 못 자면 금방 나빠지거든요. 요거 200하고 요거 1.5하고 요 벤즈트로핀이 꼭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부작용 올 거면 부작용에 문제하고 요거 하단 큐로켈 200 미스페달 1.5 요것만 먹여가지고 되고 이것만 먹여도 잠 잘 자요. 큐로켈 200이랑 미스페달 1.5 미스페달 1.5랑 벤즈트로핀 1 변기가 있을 테니까 마그니를 그냥 주세요. M자가 적혀있어. 그거 쉽게 알 수 있어. 누구든지 조현병원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살 수 있다는 거에 점수를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이분이 병치료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이 병원에 아니 몇 살 때부터 정신과 의사를 받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증상이 나왔던 건 동생이 18살 때였고요. 그러니까 이 13년 세월에 보십시오. 다 같은 환자여도 아기 낳고 사는 사람을 보죠. 아직도 병원 들락거리면서 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증상이 나왔을 땐 이게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사춘기의 뭔가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약 먹기 시작한 게 몇 년이에요? 2012년도에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오면서 그때부터 먹었었어요. 2012년도부터. 그러니까 아무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뭐 하루가 빠를수록 더 낫고요. 후퇴부는 아마 이 체중 때문에 더 자꾸 내려보자는 소리를 제가 덜 했을 거고 저런 다음에 이걸 계속해서 옆에 와서 했으면 제가 벌써 줄였어요. 그러니까 의사 자꾸 못 살리는 것도 괜찮아요. 벌써 제가 줄여보자 그랬어요. 병원에 있을 때는 73kg였었어요. 그래서 8mm 먹었어요. 네. 어머님 봐서 따님이 얼굴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진짜 죄송해요. 더군다나 어머니까지 9월 들어와서 5일날 입원했어요. 네? 9월 5일날 입원해가지고 9월 특실에 계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얼굴이 생각이 170이면 키도 크고 제가 키 큰 사람은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억을 할 텐데. 키가 살이 찌니까 덩치가 커졌는데 살이 원래대로 빠지니까 그게 보기도 좋죠. 한 가지 같아요. 예. 며칠 전에 알았는데 이제 그런 병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군대에서 그 괴롭힘을 좀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심리치료 같은 것도 해주면 좀 도움이 되는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네. 조현병이나 조울병에서는 이게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는 꼭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게 느껴진다면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돈은 돈대로 집어먹고 자칫 과거에 분석 치료를 한다고 이제 사이코시스 이걸 전부 다 우리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코시스 환자를 붙들고서 분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약을 먹는 환자가 내가 병난 거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병나서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결론을 내려가지고 덤벼들기도 하고 안 좋은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다이나믹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현실에서 열심히 살고 내가 내 잡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지나가는 거 시시콜콜 따져가지고 그걸 분석하게 하고 그게 너무 안 좋은 결과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배울 거 있으면 열심히 배우고 운전면허도 하라고 하면 다 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더 생활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운전면허 땄어요. 잘하셨어요. 자, 운전면허도 얘기가 나오면은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은 적성검사할 때 치료받은 경력이 있다고 체크를 하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5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은 잘못 체크했다 그러면요. 또 의사한테 가가지고 1, 2만 원 주고 또 진단서 떼가지고 운전해도 괜찮다는 진단서 끊어가지고 그 따게 돼 있어. 하나도 도움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특히 여자 환자분들은 이 의료 비밀이 의료보험 카드를 다 썼어도 경찰 측에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없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50만 원 벌금 내라면 되지 뭐. 그거 사고 나지 않는 한은 그 누가 건지지 않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남자들은 군대를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빠졌으면은 그 기록이 경찰청에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이제 없을 텐데, 옛날에 그 여의도에 묻지마 차 몰고 막 휘적거려가지고 인사사고 나고 난 다음에 경찰청에서 다 자료를 가져갔을 때 의료법이 우선이냐 뭐가 우선이냐 경찰하고 신경정신과 학회하고 이렇게 큰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자 환자들은 그런 건 안 하는 걸로 하고 남자 환자들 군대에 빠진 사람들만 그 자료를 경찰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필히 치료받고 있다고 써야 돼. 쓰고 정신과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은 저는 운전면허증 따겠다는데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다 해줬어요. 저한테 적어도 한 2달 이상만 다녀도 제가 거의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한 2달째 따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약 언제까지 먹어야 되죠? 아유 운전면허 발급용 진단서 받으러 왔어. 나 딱 쳐다보고 있다. 당신 운전면허 받을 자격이 없네. 조현병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나 오늘 못 써주겠으니까 어머니한테 때려보라. 아니 나한테 온 지 2달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잘 오다가 한 대는 소리가 약 언제까지 먹어야 되죠? 조현병에 단약을 얘기하거나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내 카페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럼 99% 재발하는데 왜 재발하지? 그러니까 약 안 먹어도 괜찮은 얘기를 왜 자꾸 그러냐고. 그 약 먹는 사람들 속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현병에서는 단약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조울병의 경우에는 단약 함량이 30%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조현병이 있어도 의사생활도 하고 운전면허증도 따고 애기도 낳고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데 기대를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